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환의 원투펀치 366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리그가 끝난 코파 아메리카 이제는 8강입니다. 얘기하기 전에 조별리그의 결과 잠깐 짚어보고 갈까 해요. 4개 팀 ABC조 총 12개국이 참가를 했는데요. 볼리비아, 카타르, 에콰도르는 4위로 떨어졌고요. 이제 승점과 득실차에 이제 밀려서 일본이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이변이 너무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처음에 이제 조편성하기 전에 그 항아리 포트를 나누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시드 순서가 쭉 있거든요. 거기서 1등에서 8등까지 팀이 그냥 8강이 됐어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이 처음에 이 대회 포트 나눌 때 9등이었어요. 그러니까 9, 10, 11, 12등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냥 올라갔다. 큰 이변은 없었죠. 아르헨티나가 좀 부진해서 문제가 됐었지만 결국은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일본도 가능성은 있었는데 일본은 그 마지막 한계를 좀 극복을 하질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가질 못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과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도 그렇고 칠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기존의 그 베테랑들도 많이 지금 그대로 출장을 하는 대회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다음 대회까지 또 내년에 또 이어지는데 또 코파 아메리카를 치르게 된다면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근데 일부는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일부는 되겠지만 각 팀에서. 네. 우선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기가 가장 처음에 열리게 되거든요. 이 경기는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벌써 치른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요 경기는 이름값대로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넘어선다면 좀 놀라운 일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베네수엘라전 같은 경우는 좀 홈 관중들의 야유도 조금 받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대회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네이마르 선수가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도 지금 치치 감독이 어떤 식의 선수 기용과 어떤 포진이 가장 브라질을 유기적인 공격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네. 지금 대회 초반에는 이제 네레스 선수, 히샬리송 선수, 그리고 페르난지뉴 선수 이런 선수들을 이제 선발 라인업에 넣었었지만 이제 경기가 계속 거듭되면서 에베르통 선수, 그리고 제수스 선수, 그리고 이제 아르투르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쿠티뉴 선수도 바르셀로나에서의 안 좋은 기억은 좀 뒤로 하고 확실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딱 맡겨놓으니까 쿠티뉴 선수도 꽤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라질은 특히 양쪽 사이드의 윙포워드들과 윙백들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는 제수스 선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골 넣는 위치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제 투톱처럼 순간적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 대신 그 사이드 공간을 알베스 선수가 올라오면서 잘 메워주고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에베르통 선수가 측면 플레이를 할 때 필리페 루이스 선수가 오히려 이 왼쪽에서는 언더래핑을 또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금 유기성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측면에다가 아르투르 선수가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갈고 닦은 대로 여기서도 빌드업이라든가 전진 패스에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파라과이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파라과이가 2011년과 2015년에 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 승부차기로 졌죠. 그렇죠. 8강에서. 지금 전 대회는 물론 센테나리오고 그 전에 2015년 대회와 그 4년 전 2011년 대회에서 둘 다 브라질 대 파라과이가 8강이었는데 두 번 다 승부차기로 파라과이가 이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파라과이 입장에서 또 희망 섞인 어떤 사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번 8강전은 연장전이 없어요. 8강까지는 연장이 없고 이제 4강부터 연장전이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강은 약팀 입장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정말 90분만 열심히 뛰어서 수비적으로 잘 버티고 바로 승부차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파라과이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구상의 모든 팀들 이제 승부차기 기록을 찾아보면 요번 이제 8강에 오른 팀들 가운데서는 파라과이, 콜롬비아,
칠레 이런 팀들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는 승부차기 승률이 높은 팀들이에요. 네. 게다가 파라과이는 브라질과의 맞대결에서 두 차례 8강에서 브라질을 넘어선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이 무승부로 90분을 마무리하게 되면 엄청난 불안감에 이제 브라질은 돌입하게 될 수도 어떻게 있는데 보면 징크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두 팀의 폼으로 봐서는 브라질이 90분 안에 넘어설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2011년 그때가 전 세계에서 탑5를 꼽으면 무슨 탑5냐? 늪축구 탑5. 네. 파라과이가 늪축구 할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파라과이한테 걸리면 늪에 빠지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 무렵이고 2015년까지도 그 힘이 어느 정도는 갔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래서 브라질이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홈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해외 축구 팬들에는 그래도 익숙한 빌바오 감독 출신인 베리소 감독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지휘봉을 잡은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팀이 정비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상당히 이제 타이트한 간격 유지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종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전에 조금 내려서서 늪축구를 했던 운영 때보다는 뒷공간 순간적으로 배후 공간 노출이 많아요 지금. 네네. 허리 라인에서 볼을 끊기거나 미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파라과이가 수비 조직력 자체는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거기에 브라질은 지금 에베르통 선수가 그레미우에서도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브라질의 팬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고 또 이번 대회에 나와서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멋진 골도 넣었고 이 에베르통 선수의 맹활약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치치 감독이 워낙 수비 밸런스가 좋은 감독이에요. 다른 그 어떤 브라질 감독보다. 그래서 좀처럼 지금 실점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지금 뭐 알미론 같은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좋은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아주 프리로를 맡고 있으면서 좋은 역할을 지원을 해주고 또 공격 가담을 해주는 알미론 같은 선수가 있고 또 카르도소 같은 여전히 베테랑 공격수가 있어요.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브라질의 수비 조직력은 2011년, 15년 말씀해주신 그때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다. 네. 반면에 오히려 파라과이는 수비 조직력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지금 많고 배후 공간 노출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예전에 역대 파라과이 대표팀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만 네, 이번만큼은 파라과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경기는 어디냐? 바로 29일 오전 4시에 펼쳐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뭐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는데 겨우 기사회생에서 올라온 그런 느낌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의외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 경기를 한 줄로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브라질 파라과이에서는 파라과이가 브라질을 넘어선다면 좀 놀라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경기는요.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넘어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베네수엘라가 저는 지금 현재 남미에서 이른바 이제 남미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제 잘한다는 나라들 뭐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 비롯해서 그리고 항상 이제 또 다크호스급이었던 콜롬비아, 뭐 칠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페루도 괜찮았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볼리비아는 뭐 여전히 약하더군요. 그런데 뭐 에콰도르니 뭐 볼리비아니 베네수엘라니 이런 나라들은 파라과이도 뭐 성적이 아주 좋았던 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조금 이제 약한 취급을 받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한 번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다른 또 남미 국가에 비해서도 베네수엘라가 약체 같지만 사실 멤버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베네수엘라가 예전에도 약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후안 아랑고 선수를 비롯해서 뭐 아모레 비에타니, 비스카론도니 뭐 또 미쿠 선수 뭐 거기다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베테랑이 이제 예를 들어 로살레스라든가 토마스 링콘 같은 선수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오히려 유럽의 좋은 리그들에서 뛰는 선수들만 이렇게 모아 보면 사실은 다른 하위권 남미 국가보다는 오히려 멤버가 더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가 사실 뭐 국가나 협회의 지원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헌신해야 해?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요번 베네수엘라 팀은 제 생각에는 잘하면 이제 황금 세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팀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때 멤버들도 일부 여기 참여하고 있고 특히 주전 골키퍼인 파리네스 골키퍼가 그렇죠. 그 당시에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했을 때 상당히 스타덤에 올랐던 선수이고 여기 감독도 그 감독이요. 감독도 두다멜 두다멜 감독이고 감독이요. 그리고 뭐 소텔도 선수라든가 양엘 에레라 선수라든가 로날드 에르난데스 같은 또 윙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당시에 또 20세 이하 월드컵 한국에서 준우승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로살레스라든가 뭐 링콘 같은 베테랑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베네수엘라가 이번 대회 지금 8강에 오른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가장 평균 연령이 어려요. 네. 젊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대부분 뭐 28세, 뭐 칠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세 육박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 25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남미에서 주목해야 될 팀이 있다면 저는 베네수엘라라고 생각하고 또 조별리그를 치렀던 경기력을 보더라도 또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잘 아시는 사실 예전에 뭐 라리가에서도 뛰었습니다만 살로몬 론돈 선수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론돈 선수의 득점력을 최대한 살려주는 전술을 지금 두다멜 감독이 상당히 잘 구사하고 있다. 뭐 4-3-3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4-5-1에 가까운 형태를 이제 구사를 하면서 특히 양쪽 측면 사이드 쪽에 있는 윙백들과 윙어들의 기량이 재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론돈 선수 원톱을 향해서 이제 양질의 또 패스를 공급해서 결국은 또 승부를 보는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 아르헨티나가 조별리그 때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네. 일관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을 수도 있는 판이다. 다만 이제 그냥 다 던져놓고 그냥 예측하라고 한다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좀 근소우세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아까 브라질 파라과이와는 달리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아도 놀라시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르헨티나는 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경기를 치르면서. 물론 마지막 조별리그 상대가 카타르였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경기 또 그 전 경기 좀 후반부부터는 그래도 팀 내 내용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메시 선수의 활용에 있어서 사실 상당히 그 어려운 그 투톱 위치에서의 프리롤 롤을 지금 맡겼었는데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러한 운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 자체가 상당히 단조로운 측면 공격 위주의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 패턴을 좀 다양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 시에 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갖출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술 운영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한 과제가 있었죠. 카타르전 때는 4-3-1-2라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메시 선수를 공격수 그 뒤쪽에 배치를 시키고 3명의 미드필더를 허리에 배치를 시키면서 변화를 줬는데 전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경기 내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성 관계상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그러한 전술이 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것은 이제 사이드 쪽에 대한 수비 전환의 문제죠.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역시 그 전술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약점을 노출했어요. 공격진들이 측면 가담을 수비 가담을 못 해주는 그런 운영 속에서 사이드 쪽에서 공격 가담 시에 다시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반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좌우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놓고 빠른 전환을 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측면 윙어인 마치스나 사마리노. 네, 마치스 선수는 또 양발을 또 다 잘 써요. 왼쪽에 있지만 그런 돌파 능력과 스피드가 있는 사바리노 선수는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돌파 능력이 두 선수가 매우 빠르고요. 좌우 풀백, 오른쪽 로날도 에르난데스, 왼쪽 풀백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순발력이 두 선수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4-5-1로 내려섰다가 아르헨티나를 끌어들여서 미스가 나오면 바로 측면 수비수들까지도 공격 가담을 해서 사이드에서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심은 역시 또 론돈 선수가 최전방에 등을 지고 버텨주면서 그 뒤에는 뭐 스페인 무대에서 팬들이 아는 후안피 선수가 그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센스 있는 연기 역할이라든지 그런 롤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는 역습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구조의 팀이고 그것이 전술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약간 변화를 줘서 들어갔을 때
잘 먹혀들겠느냐. 네. 근데 상대를 제대로 만났죠. 베네수엘라가 그런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고전할 것이다. 최근 평가전, 3월 평가전에서도 베네수엘라가 3대1로 이겼어요. 아르헨티나를. 그러니까 그만큼 베네수엘라는 지금 상당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상성 관계상 좋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예전에 많이 맞춰본 조합과 전술 운영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약간의 또 안정성에 있어서 문제들을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팀 다 실점은 감수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역시 공격 파괴력에서 물론 뭐 뒤에서부터 뒤로 내려서도 아구에로의 한 방, 뭐 또 세트피스에서 메시의 킥 한 방,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공격 파괴력이 분명히 올라갈 소지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을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뭐 한의원님 얘기대로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예상되는 경기죠. 지금 장 의원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이드에서 론돈에게 사이드에서 흔들어서 파괴하고 론돈에게 연결하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의 기본 공식인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3-1-2 다이아몬드 4-4-2골 포메이션이 이 측면이 강한 팀에게는 분명히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이 다이아몬드 4-4-2, 4-3-1-2 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회 시작 때부터는 약간 4-4-2에 가까운 형태 혹은 4-4-2와 4-3-3의 하이브리드 같은 형태 뭐 이런 형태들을 써왔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게다가 디마리아 같은 선수는 이제는 주전으로 못 나올 거예요. 디마리아 선수 측면에 놔봤는데 전혀 효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타르전 그 이전에 이제 파라과이전 장 의원님 말씀대로 파라과이전 후반부부터 가닥을 약간 잡아서 카타르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4-3-1-2 포진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나름 그래도 활발한 모습으로 조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칼로니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불안해도 4-3-1-2밖에는 쓸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의 그 구조적인 약점을 노리면 되고 아르헨티나가 또 문제가 뭐냐면 오타멘디를 비롯한 중앙 수비가 그렇게 빠르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너무 미스가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성급하게 미스도 달려들고 많고. 네, 뒷공간 노출이 좀 많고 측면 수비수들도 클래스가 지금 아르헨티나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게 아니죠. 네. 그런데 팔리아, 상대적으로 피코도 그렇고 사라비아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외견상만 보면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말은 해야 되지만 베네수엘라가 이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 알겠습니다. 뭐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 뚜껑은 오전 4시 29일 날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바로 29일 오전 8시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유일한 전승팀 콜롬비아 그리고 지난 두 대회 연속 우승 칠레의 만남입니다. 8강 최고의 빅매치라고 하더라고요. 빅매치가 맞죠. 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팬들 아시다시피 우리 감독이 지금 바뀐 상황에서 네, 케이로스 감독이죠. 워낙 밸런스를 지금 잘 맞춰놨더라고요. 4-3-3 운영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매우 확실하고 하메스, 뭐 두반 사파타, 로젤 마르티네스 네, 이런 윙포드들과 공격진 하메스는 약간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롤을 같이 병행하면서 맡고 있고 딱 두반 사파타는 이제 박스 안에서 골 넣어주는 역할 로젤 마르티네스는 또 측면 윙포드와 공격수 역할을 병행하면서 네네.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허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베 바리우스 그다음에 쿼드라도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요즘에 메잘라라는 표현들 팬들 네네. 많이 쓰는데 그러한 롤을 우리베 쿼드라도가 측면 지원까지 해주면서 허리라인 3미들 체제에서 공격과 수비 전환 시에 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고 바리우스 또한 중심을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측면 수비수인 뭐 테시오, 메디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케이로스 감독이 지금 이 기간 콜롬비아를 만들어 놓는 기간 동안 그래도 가장 현재로서는 완성도 있는 단계까지는 오고 있다. 네, 팀적으로 봤을 때는. 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번 대회 나온 팀 중에서는 브라질과 더불어서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 같아요. 측면에서의 협력 수비 간격, 유지, 또 공수 전환 시의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 볼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팀 압박, 또 그런 좌우 간격 유지 이런 것들이 콜롬비아는 매우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팀은 상당히 지금 좋은 팀인데 문제는 이제 칠레죠. 네. 칠레는 이건 뭐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베테랑들이 오 아직도 이 멤버 그대로 건재를 하는구나. 4백만 봐도 스페인 알라베스의 센터백 키가 좀 큰 센터백입니다. 마리판 선수 제외하면은 4백 주축 3명이 다
다 A매치 100회 이상입니다. 맨날 보던 그 라인업인데 네네. 거기에 무언가 조금 높이까지 네 센터백 마리판 또 풀가르 같은 볼로냐의 수비형 미드필더 예. 세트피스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힘도 조금 생긴 느낌. 거기에 뭐 지난 시즌은 좀 실망스러웠던 리그를 보냈지만 산체스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 맞아요. 네 애국자 바르가스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 또 푸엔잘리다 선수도 잘하고 있고 허리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랑기스, 비달 뭐 이런 라인들이 특히 아랑기스가 이번 대회 상당히 지금 예. 컨디션이 좋더군요. 이 두 팀은 조직력이 워낙 좋아서 이게 붙으면 뭐가 이렇게 딱 서로 약점을 공략하거나 뭐 이럴 빈틈이 잘 보이진 않아요. 네.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 생각에 이 경기는 상당히 난타전 경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속 게임이 될 것 같다. 거의 뭐 한 골 승부가 유력한 이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네. 8강에서는 승부차기로 갈 확률은 제일 높은 경기가 아닌가. 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그만큼 두 팀은 지금 전력 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 경기는 제가 한 줄로 표현하면 어느 쪽이 우세한들 52대 48이 최대다. 네, 52대 48, 뭐 혹은 51대 49. 근데 저는 이제 굳이 51인 쪽이 그럼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요번 대회 한정 폼으로 봤을 때는 콜롬비아가 51인 것 같아요. 네. 그 칠레가 49고 사실 제가 뭐 중계도 했지만 그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때도 요 두 팀이 토너먼트에서 딱 맞닥뜨려서 그때는 칠레가 콜롬비아를 꺾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팀의 저는 감독 싸움에서 대한민국 팬들이 뭐 워낙에 잘 아는 감독이지만 저는 케이로스 감독이 조금 더 루에다 우위에 감독보다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루에다 감독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칠레의 정말 그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그 플레이를 지금 재현해내지는 못하고 네. 이제 내려온 전통을 어느 정도 좀 계승하는데 선수들의 연령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루에다 감독도 좀 약간 실리적인 차원의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이는 못한다 지금 칠레가. 그 대신 스타일은 예전 비슷하게는 가되 예전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실리적인 컨셉을 섞는 쪽으로 이제 루에다 감독은 이제 그런 정도의 팀 운영인 것에 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케이로스 감독은 기존의 페케르만 감독이 지니고 있던 약점을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감독이 바뀌어서 득을 보는 차원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득을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포메이션 자체도 사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란에서 쓰던 포메이션과 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콜롬비아에서는 케이로스 감독이 공격도 이란 때보다는 더 합니다만 콜롬비아 선수들이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볼 소유권이 없을 때 볼 없는 상황에서의 콜롬비아 선수들의 수비 위치 선정을 보면 확실히 지금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케이로스 감독 부임 이후에 예전에 비해서는 수비적인 어떤 마인드라든가 수비적인 위치 선정이 저는 좋아지는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번 대회에서 특히. 그래서 칠레가 이제 콜롬비아의 플레이를 예전에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칠레는 워낙에 선수들이 역동적이고 아주 그냥 90분을 진짜 활화산처럼 불태우는 팀 아닙니까? 그래서 콜롬비아가 잘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칠레가 워낙에 잘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당시에는 수비적 약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두 팀의 대결은 칠레는 그때만큼 콜롬비아의 플레이를 방해할 정도의 역동성에서는 약간 내려온 팀으로 보이고요. 그 대신 오히려 약간 좀 수비적인 컨셉이 강화된 팀으로 보이고 근데 콜롬비아는 페케르만 감독 시절에 좀 낭만파 축구에서 케이로스 감독의 상당히 실리적이고 수비 조직적인 축구가 지금 가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콜롬비아가 살짝 우세하지 않냐. 근데 그 차이는 기껏해야 51대 49, 52대 48 정도일 거다. 장 의원님 말씀대로 승부차기 충분히 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칠레 같은 성향이요. 이상하게 이제는 체력적으로 예전에 닭공스러운 그러한 면모가 좀 없어진 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겉에만 딱 보면 비슷한 밸런스의 뭐 이런 팀이고 두반 사파타 이런 선수들 지난 시즌에 23골 아틀란타에서 골 많이 넣고 네. 하메스는 여전히 대표팀에서는 확실히 무언가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잘하고 뭐 센터백들도 다비손 산체스 예린이나 뭐 네, 대단하죠. 조선 선수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그래도 이런 차이를 보이면 콜롬비아가 앞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제가 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앞섰지. 근데 항상 보면 칠레는 고세주로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네. 소속 클럽 때 보던 거보다 여기 오면 되게 잘해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멤버도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느낌 들어가면 생각보다 좀 잘하는 느낌? 애국자 팀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 다른 선수들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조금 선수들이 조금씩 뭐가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는 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경기죠.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에 센테나리오 코파 아메리카 할 때도 네네. 그렇죠. 그때도 그런 느낌이 이미 있죠. 칠레가 약간 이미 꺾어지는 그랬죠. 팀이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이미 우승을 그랬어. 했지만 2015년과 2016년은 또 좀 다르다. 칠레가 좀 내려올 거다라는 예측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맞췄어요. 제가 대회 전에 저는 가장 1순위 우승 후보로 저는 칠레를 네.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2019년이거든요. 저조차도 이번에는 조금 안 나오는 게 정상 아니냐라고 그런데 했는데 생각을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도 모르죠. 경기를 잘 보니까 또 모르겠어. 잘해. 그렇기 네. 때문에 8강 최고의 빅매치라고 그렇죠. 하는 거겠죠. 이 경기 8시 본방사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30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전 4시예요. 우루과이는 물론 이제 부상 공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락살트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지면서 왼쪽 수비 공격 지원과 수비 전환에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이전에 베시노 선수도 베시노 선수도 부상으로 이미 떨어 나갔고 허리 라인에서. 그래서 거기는 뭐 한의원님의 팀 아스날의 루카스 토레이라가 이제 들어오면 되니까 네. 네,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카세레스가 오른쪽을 보다가 이제 지오바니 곤잘레스가 대신 들어가면서 지오바니 곤잘레스는 오른쪽 수비니까 카세레스가 왼쪽 수비수로 이제 다시 또그 양쪽 수비를 다 보는 선수입니다. 갔을 경우에는 공격 이 지원이 조금 저하되는 느낌은 있어요. 우루과이가. 제가 보면 이 팀은 뭐 항상 비슷한 멤버들도 많고 약간의 몇 년 전부터 일부 세대 교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카바니, 수아레스 네, 이 라인이 터져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이 팀은. 페루 같은 경우가 지금 객관적인 정황에서는 사실 제가 보면 우루과이보다는 분명히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 30대 중반입니다. 여전히 이 파울로 게레로 선수 있고 또 파르판 선수가 세컨 스트라이커를 보는데 근데 파르판 선수는 또 부상이 돼서 못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있죠. 예, 예. 이런 선수들이 경험이 많고 여전히 한 방은 있지만 후반 가서 역시 체력 저하가 지금 최근 경기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수비 가담이나 이런 문제들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격 파괴력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페루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도 조직력을 담금질을 해서 뭐 4-2-3-1 같은 운영을 계속 맞춰왔고 손발이 잘 맞는 부분은 있어요. 페루가. 하지만 우루과이 또한 계속 4-4-2 주전술을 계속 끌고 오면서 조직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팀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그냥 비교를 하는 그러한 매치가 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공격 파괴력에서의 문제인데 우루과이 같은 팀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경기 때처럼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면 네, 이거 쉽게 넣어줘야 될 거를 못 넣고 이런 흐름으로 가게 돼버리면 좋지 않아지죠. 카바니, 수아레스 동반 그럴 가능성들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면 페루도 기회는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정황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우루과이 우세를 보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네. 그 우루과이에는 87년생이 2명 있고 86년생이 2명 있어요. 87년생이 수아레스 허리- 카바니. 네. 네. 86년생이 고딘 무슬레라. 음. 요 네 명의 선수가 이제 베테랑들이 있는데 뭐 유성인. 내년에도 코파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같이 메이저 네, 국가대표 경기를 뛰는 거는 거의 여기서 이제 일부는 남고 일부는 이제 그만두는 네. 선수도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의 가장 핵심은 우루과이는 집중력, 페루는 정신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전술보다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일본 경기를 우루과이가 2대2로 비겼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장 의원님 말씀 그대로 뭐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우루과이가 좀 못 넣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2대2가 빚어지는 그런 또 결과가 됐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 일본전은 우루과이가 평소 스타일만큼의 집중도를 좀 보이지 못한 경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만심했을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방심했을 수도 있고 또 일본한테 얼마 전에 저 평가전 그 일본 가서 진 것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늘은 우리가 평소 성격답지 않게 라인을 마구 끌어올리면서 막
한번 일본을 한번 공격하겠어라는 게 조금 저는 엿보였던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뒷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우루과이가 약점이 생기는데 원래 우루과이가 그런 식으로 경기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우루과이는 이제 페루보다 분명히 한 7대3 정도로는 우루과이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루과이가 원래의 집중력대로 경기를 하느냐 아니면 약간 페루는 우리가 공격으로 그냥 부셔서 이길 수 있어 뭐 조금 또 그런 생각이 나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런데 우루과이가 안 신중하게 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중요하고 저는 왜 페루는 정신력을 또 강조하냐면 요 집중력과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그 브라질에게 0대5로 진 경기가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페루랑 베네수엘라가 보면은 둘이는 비겼고 볼리비아한테는 3골 넣고 이긴 건 똑같고 그런데 VAR의 도움을 받았다 치지만 베네수엘라는 브라질하고도 비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페루는 다른 팀하고는 다 똑같아요. 결과가 베네수엘라와. 그런데 브라질에게 5골을 허용하고 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페루 그 경기는 뭐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 피르미누 선수의 골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골, 2골 이렇게 실점한 이후에 페루 선수들의 그 경기 내용을 보면 거의 이제 경기력이 실종됐어요. 마치 이제 페루가 좀 자멸적인 형태로 포기하듯이. 정신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루과이전에서 만약에 페루가 먼저 한 골을 이제 수아레즈한테 딱 먹었어요. 그럴 때 페루 선수들이 어떤 힘을 낼 수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뭐 이제 2019 코파 아메리카 8강 28일, 29일, 30일, 3일에 걸쳐서 펼쳐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 원투펀치를 유념하시면서 경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 365회 승부 예측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오. 옳기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양쪽 졸개들보다 이제 졸개들은 확실히 넘어서 네네네네. 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K리그는 지금 계속 맞추고 있네요. 네, K리그 지금 저 나름 5연승이에요. 네, K리그는 5경기 연속 맞추셨어요. 이제는 K리그는 정순주 아나운서의 말대로 다 되는 건가요, 이제? 아니 근데 사실 거의? 그냥 뭐 뒷걸음 쳐서 쥐잡은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366회 승부 예측이 전부 다 K리그. K리그예요. 이제는 모두가 정순주의 그 K리그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 K리그가 사실 가장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걸. 자꾸 이렇게 미워 몰아가실 거예요. 네, 이 분위기가 이번 회차 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갈지 한번 366회 승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과 경남이에요. 토요일 날 펼쳐지는데 빅버드에서 펼쳐지거든요. 경남이 여러 가지로 사정이 조금 어려워요. 이 경기에 뭐 룩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는 거는 뭐 맞아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경기는 또 김승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질 못해요. 네. 여기에 이제 쿠니모토 선수, 머치 선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오기는 조금 약간 그렇겠죠. 이르다. 약간 이른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경기는 이거 무승부하고도 싶은데 살짝 수원이 이긴다 할래요. 살짝. 수원. 수원도 지금 좋지 않으니까. 대한 선수는 부상 중이고 염기훈 선수도 역시 부상으로 이 경기 출장이 지금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남이 한의원님도 비바 K리그 분석을 하셨지만 지금 13경기 연속 못 이기고 있어요. 맞아요. 경남이 리그에서. 근데 조금씩 국내 선수들끼리 무언가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서 공격에서 그래도 좋은 장면들을 몇 차례 만들려는 시도가 있고 말씀해 주셨던 루카스 파니오스는 자신감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경남이 호락호락 이번만큼은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계속 지금 못 이겼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약간의 분위기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수원도 저는 과감하게 경남 원정 우와. 4월부터 한 번도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본인하고 그래도 인연이 있는 수원한테 저렇게 비수를 던지나 사람이. 경고죠.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은 수원, 장의원님은 경남에 저 무승부할게요. 아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원이 살짝 사실 기우긴 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전북이랑 겨뤄서 무승부긴 했지만 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저는 그 경기를 갔잖아요. 근데 이인생 감독의 목표도 안정적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무승부를 꼭 가져가자라는 거였는데 결국엔 그 결과를 잘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경생 감독이 이 경기도
비기면 된다 뭐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을 텐데. 임생각 잘하네. 굉장히 자꾸 신뢰하시는 유혹하지 거예요. 마시고 유혹하지 마시고 저는 무승부 네. 가겠습니다. 인천과 강원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열리죠. 장 의원님부터. 저 경기는 강원의 승 강원. 네, 예상합니다. 김병수 감독이 원하는 축구들을 조금씩 점진적이지만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고 팀 분위기도 좋고 역사를 썼습니다. 네. 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인천은 확실히 뭐 지난 경기는 득점을 하긴 했지만 좀 확실하게 공격을 만들어가서 득점하는 루트들이 여전히 좀 부재하다. 인터셉트에 의한 득점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팀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력이나 조직력 이런 올라오는 그런 단계는 지금 확실히 강원이 좀 위에 있지 않나. 원정팀이지만 그래서 저는 강원 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강원에게 계속 좋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재환 선수, 조재환 선수와- 김현욱 아, 선수, 진짜. 정승용 선수 이런 재간 있는 선수들에다가 이제는 제리치와도 공존하는 법을 맞아요. 이제 강원이 깨닫고 있다 해서 뭐 사실 시즌 전에도 저는 강원에게 그렇게 나쁜 점수를 주지 않았었는데 초지일관 저는 이번에도 강원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인천은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뭔가 향상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또 향상이 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를 보면 뭔가 뚜렷이 나아진다 이런 인상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강원이 살짝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강원이요. 오,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대역전극을 이뤄냈는데 그 다들- 선수들의 사기가 주황색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세 명 다 강원을 하는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세 명 다 해서 요거 하나는 다 네, 건졌잖아요. 맞아요. 서울 울산 경기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요 경기는 울산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K리그도 한 경기 빠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했는데 결무신통이 돼 버렸어요. 네. 충격에 지금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 무슨 이 경기는 어떤 체력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물론 서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울산은 그 폭우 속에서 또 탈락까지 했는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울산도 이 경기는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또 요즘 페시치 선수, 뭐 알리바이프 선수, 오스마르 선수 등등 폼이 또 장난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렇다고 서울이 질 것 같지도 않고 이 경기는 무승부로 그냥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윤스볼과 후니볼의 싸움. 네. 저는 윤스볼의 승리. 연습원 했으니 저 최우수 감독이랑 좀 가깝잖아요. 아니요, 김동훈 감독도 강원 FC. 예. 느낌이 몰아가기. 지난 제가 대구전 보면서요. 서울이 저거 올 시즌에 에피소드는 뭐가 붙는다. 이게 되는 애가 있어요. 네네. 그 네. 대구를 원정에서 꺾다니 대단한 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힐 것 같아도 그 흐름이라는 게 안 먹어. 네. 안 먹고 말이 딱- 재밌어요. 예. 뭔가 이게 먹힐 축구 경기에서 그 팀이 되는 시즌이 있고 되는 시기가 있어요. 상대가 잘해도 이기는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도 서울이 지금 한동안 분위기를 한 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홈 경기에서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서울이에요. 오. 저는 뭐 울산이 우라레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패한 게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이건 것 전체 같아요. K리그 팬들에게 충격파를 던져줬고요. 너무 충격이에요. 네, 사실 전북이 승부차기에 패하면서 좀 있다 또 계속 그렇죠. 울산이 그 골을 허용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니까 한 10여 분 몇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멍해졌어요. 다들 카오스가 된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뭐 우리도 그랬겠지만 선수들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서울 승을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366회 승부 예측까지 해봤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돌아올게요.